안녕하십니까. 한길의 캐스트 2014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정재권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에서 시작해야겠습니다. 국민카드 등에서 고객의 신상 정보가 대량 유출돼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때도 저는 태연했습니다. 문제가 된 국민, 롯데, 농협카드가 마침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싶어 확인해봤더니 국민카드에서 제 개인정보 12가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부터 시작해 주민번호, 집주소, 주거상황, 카드 결제 계좌까지 종류도 가지가지였습니다. 휴명 계좌나 다름없는 제 국민은행 통장 때문에 신상 정보가 빠져나간 모양인데 황당하고 화도 납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전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경제부 김경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급한 것부터 물어보죠. 제 개인정보 12가지가 유출됐는데 괜찮은 겁니까? 예를 들면 카드 결제 계좌, 이런 건 상당히 불안한데요. 예,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 역시 이제 신용정보가 16개 정도 빠졌던데요. 얼마나 불안해 하시냐면은 다들 지금 카드 재발급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거래를 종료한다거나 이게 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집계를 보면은 어제 12시 기준으로 봤을 때 카드 재발급을 신청한 분이 한 170만 명 정도 되고요. 해지나 탈회를 신청한 분이 한 1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0만이 넘네요. 그렇죠. 현재 이 추세가 더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은데요. 현재 그 3개 카드사의 고객이 모두 합치면 한 1,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재발급 신청이나 해지 또는 탈회 신청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불안감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 기자께서 16가지라고 하니까 저보다 4가지나 무려 많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정보들 그거 말고 또 다른 정보들이 더 있다는 얘기네요. 많은 항목이 유출된 분들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뭐 이름이나 주소지, 전화번호 이런 식별 정보 말고도 민감한 이제 그 금융 정보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거냐면 신용등급, 그다음에 카드 사용 실적, 그리고 유출된 그 카드사 말고 다른 회사에 들고 있는 카드의 사용 실적도 같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계좌에 들어있는 잔액이 얼마인지까지 이제 같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른바 신용정보 같은 것들이 고스란히 유출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각 카드사들이 유출된 정보의 항목만 밝히고 있어가지고요. 정확히 어떤 정보가 지금 유출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카드사들이 이 구체적인 내역들을 그 유출된 고객들한테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단계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너무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만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고객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겁니까? 예, 일단 당국의 정부의 입장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유출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유출에 따른 카드 복제라든가 위조라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의문의 여지는 있습니다. 일단 지금 그걸 이제 2차 유통이 만약에 있었다라는 걸 전제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유출된 정보가 그 카드 비밀번호나 그다음에 카드의 또 유효성 정보라고 하는 CVC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카드 뒷면에 있는 세 자리인데요. 이 비밀번호와 CVC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카드가 위조되거나 변조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만으로도 카드 결제가 되는 거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해외 쇼핑몰 중에서는 카드 번호나 유효 기간만으로 결제가 가능하고요. 또는 꽃배달이나 치킨 배달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도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만 불러주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면 일단 자기가 결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제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면 카드사에 바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번거롭다라고 하면 재발급을 해야 되고요.
재발급을 하면 카드 번호부터 비밀번호 다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번거롭다고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은 일단 불안감을 지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처법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그 2차 피해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바깥에서 많은 분들이 그 염려하는 것들이 스미싱 같은 추가 피해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됩니까? 예, 일단 주민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유통이 됐다고는 유통은 되지 않았다라고 정부에서 밝히고 있지만 만약 유통이 됐다면 충분히 이제 스미싱 사기에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오늘 실체가 없는 대출업체라든가 뭐 곳곳에서 돈을 보내라는 식의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많이 받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연락을 받으면 전화를 끊거나 또는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링크된 어떤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 정보가 오면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삭제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또 하나는 요즘에 스미싱이라든지 피싱 사기가 아주 기법이 고도화돼 가지고요. 어떤 정도냐면 피해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상황극까지 연출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은행인데 여기 누가 있다. 근데 당신 정보가 지금 유출됐으니까 당장 은행으로 와라 라고 하면서 주변에 상황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전화를 끊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정확히 이번에 그 유출된 개인정보가 몇 건이나 되는지 예를 들면 카드를 여러 개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치면은 사람 수로 친다면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게 명확한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일단 그 유출된 정보 건수만 따지면 1억 400만 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발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명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카드 회원 중에서 몇 명이 이 피해자냐라고 하면 이거 아무도 집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번에 유출한 카드사인 그 국민카드나 농협카드 그리고 롯데카드 개별적으로 이제 확인된 숫자는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장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몇 명인지는 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국민카드만 따져보면 한 4,3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롯데카드와 농협카드 같은 경우는 각각 2,000여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고객들로서는 정말 황당하고 분통 터질 일인데 도대체 사고가 어디서 난 겁니까? 이게 참 복잡한 과정인데요. 이게 검찰에서 다른 수사를 하다가 그 불법 대출 모집에 관련된 수사를 하다가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인지된 시점은 이제 작년 10월이고요. 그 검찰의 수사 발표 내용을 보면 정보가 유출된 시점은 재작년이죠. 재작년 말부터 작년 4월, 5월, 6월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최초의 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신용정보회사 중에 코리아 크레딧 뷰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직원이 해당 카드사의 어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으로 파견을 나갔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이 해당 카드사들의 고객 정보를 몰래 빼내서 그 이동식 메모리 장치죠. USB 장치에 담아서 대출 광고업자들이나 대출 모집업체에게 넘겼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유출이 됐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카드사들이 보안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안 프로그램이 어떻게 뚫렸냐, 뚫리는 과정에서 어떤 조력자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검찰은 개인정보들이 다행히 이제 3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른바 시중에 불법 유통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믿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금융당국이나 검찰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에 넘어서서 단언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면 그래도 의문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가 최초 유출된 시점이 2012년 말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한 거는 작년 10월이죠. 그러면 그 기간 유출된 시점과 그 압수한 시점 간의 거리가 한 10개월이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이 유출한 사람들이 이 유출된 정보를 넘기지 않고 그냥 들고 있었답니다. 예, 들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 정보는 검찰이 다 압수를 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압수하지 못한 정보가 있었다면, 바꿔 말해서 유통이 되었다면 분명히 이 유출자들은 정보를 유통한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을 텐데
전방위적인 계좌 추적을 해봤더니 돈이 들어온 게 없더라. 그래서 유포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것이 이제 최초 검찰의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초 유출 시기에서부터 검찰의 압수 시기까지 거리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보 유출 자체, 또 정보를 수집하고 유통한 이 행위 자체가 다 불법적인 거래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유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를 통장으로 돈을 받았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충분히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 대포 통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검찰이 사사시 받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짚어보죠. 이번 사태의 원인 여러 가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정보 관리, 개인정보 보호 관리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 금융회사의 책임과 또 금융회사를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관리하는 이 금융회사를 감독해야 될 당국의 책임,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정보 관리라든지 보안 이런 부분은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투자를 거의 안 합니다. 반면 돈 되는 다른 마케팅이라든지 뭐 상품 개발에는 굉장한 자원을 투입을 하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안 관련 업무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상당 부분 외주나 위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허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이건 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금융회사에 대한 어떤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규정도 굉장히 허술하고요. 또 이 규정을 만들고 또 이를 감독해야 될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굉장히 작거나 없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에 개인정보만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는 부서가 생긴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 또 다른 금융당국이죠. 금융위원회에는 담당하는 부서가 아예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금융회사든 금융당국이든 간에 보안 문제에 대해서 개인정보 관리나 보호에 대해서 거의 무신경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 금융사들은 이른바 고객 정보, 엄청나게 많은 고객 정보들을 축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은행에 가서 계좌 하나만 틀려고 하더라도 모든 개인정보를 적지 않습니까? 집 주소부터 시작해서 전화번호 다 적고 있는데요.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이 뭐냐면 그 KB카드만 보면 유출된 피해자가 4천만 명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 실제 국민카드 고객은 한 900만 명밖에 안 됐답니다. 그 나머지는 뭐냐라고 했더니 상당 부분 국민은행 고객이고 거기에 보면 사망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금융회사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건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렇게 수집한 정보를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위 말해서 마케팅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텐데 사실은 사망자는 마케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보의 수집뿐만 아니라 관리에서도 굉장히 허술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어제 그러니까 22일 황급하게 이른바 대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대책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말라. 그러니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라. 라는 대책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그 국민카드 예를 말씀드렸는데 상당 부분이 유출된 고객의 상당 부분이 국민카드는 없지만 국민은행의 고객이 많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이 금융그룹 안에서는 고객의 동의와 상관없이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해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건 사실은 예전부터 많이 검토되어 왔고 일부는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던 겁니다. 이거 말고 새로 도입하기로 한 새로운 내용이 뭐냐면 이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유통된 정보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이게 정부에서는 징벌적 과징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징금을 크게 물리면 처벌도 강할 뿐만 아니라 이 과징금이 무서워서 보안 관리를 더 많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미 소는 잃은 거고요. 그럼 결국 이제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쳤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글쎄요. 제 판단보다는 이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언론 보도라든가
또는 이 시민단체라든가 마침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관련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전에 과징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과징금의 수준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카드 회사만 해도 연간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한 1,000억이 넘거든요. 근데 최대 과징금 규모가 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법이 앞으로 하겠다는 이 규정을 바꾸게 되면 이 규정은 은행 같은 데로 적용이 되는데 국민은행만 해도 1년에 벌어들이는 이익이 1조 원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50억 과징금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 두 번째는 좀 더 금융회사에게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크게 금전적으로 부담이 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많이 운용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이런 제도들은 소액 그리고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 명의 피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은 다른 피해자들은 소송을 내지 않아도 그 판결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고 또 배상금도 그 피해액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의 배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실제 도입이 되게 되면은 이런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는 그야말로 문을 닫아야 될 정도의 위기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이런 제도가 있으면 크게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짜 적극적으로 보안이나 개인정보 관리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근데 이 두 제도가 정부는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외국의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조건 강경한 대책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외국 등과 견져가지고 보완되거나 강화돼야 될 대목들이 분명히 있는 거겠죠. 네. 그 제도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제도,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보다 좀 구조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도를 만들면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이 제도를 운영하는 그 금융당국의 전문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근데 현재 금융위원회에는 해당하는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과도 없고 사람은 딱 한 명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키워야 됩니다. 정부부터. 두 번째, 금융회사와 마찬가지입니다. 보안에 대한 투자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다. 금융회사가 신뢰로 먹고 사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 신뢰를 지켜주는 그런 투자다라고 그런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고유한 현상이기도 한데 보안 부분, 특히 개인정보 보호 부분이 상당 부분 외주나 용역, 위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 그대로 정보의 시대입니다. 정보가 지닌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선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인식해야 할 중요한 관점 하나는 정부야말로 인권이라는 사실입니다. 10가지가 넘는 신상 정보가 유출된 개인은 자신의 사생활이 완전히 발가벗겨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금융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금융당국조차 이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리석은 사람이 책임을 따진다. 소비자도 신중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번 사태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여당인 새누리당 안에서조차 경제팀 문책론이 나오고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놓고 경제부 김경락 기자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4를 마칩니다. 저는 정재권입니다. 감사합니다.